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최근 정치적 이슈 때문에 부동산 이슈가 묻혔어요. 이번 달에만 대형 건설사가 3곳이 부도가 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빨리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요, 건설사에 이어서 금융기업들도 다 무너질 수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위기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신동아건설이라고 파밀리에라는 브랜드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63빌딩을 건설했는 기업입니다. 근데 저보다 윗세대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여기가 아마 일주 전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사위 건설업체인 제일건설이 부도가 났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제일풍경채 와 다른 곳이에요. 협력업체가 한 100곳이 되고 200억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 2위 업체인 대저건설도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제가 왜 건설사 연쇄 부도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대저건설은 경남 창원 현동 A-2 블록 공공주택 공사에 주요 시공사로 참여를 했는데, 주관사인 남양건설이 지난해 법정관리를 들어가면서 대저건설도 사업을 포기했다고 해요. 즉, 건설사들이 무너지면서 다른 건설사와 다른 하청업체들에게 영향을 주는 상황이고, 이게 좀 더 심각해지게 되면은 금융기관들한테도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그리고 일반 개인들한테도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되어서 부동산 폭락을 잘 막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전체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대구는 하락폭이 훨씬 더 큽니다. 이 하락이 단기간에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재명 의원이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거다, 그래서 20일 날 5대 은행장들을 모아서 금리 인하를 조금 늦추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때까지는 부동산 반등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어제 영상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 자료에서는 부동산이 하락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 양극화예요. 사람들이 원하고 선호하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요. 비선호 지역, 훨씬 범위가 넓겠죠. 그리고 구축 아파트, 이런 것들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평균을 내니까 부동산이 하락한다고 나오는 겁니다. 즉,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있고요, 우리처럼 서민분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로 인해서 서민들의 삶은 더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자, 먼저 PF부터 좀 볼게요. 건설사하고 금융기관의 가장 큰 고칠거리인데, 다행히 금리는 2년 전에 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PF 대출 연체율인데 토지담보대출 관련 연체율이 18%나 급등을 했어요. 이건 아마 시행사 쪽에서 토지 작업을 하고 아파트를 올리지 못했거나 공사에 들어갔다고 해도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은행에서 돈 대출을 제대로 안 해준다든지 하면서 토지담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행인 것은 이게 무너지게 되면 개인들한테는 피해가 없을 거예요. 직접적인 피해는. 왜냐하면은 개인들이 분양을 받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은 시행사의 부도나 건설사의 부도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심각하면은 돈을 빌려줬는 금융기관의 부도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 평가를 보면은 토지담보대출에서 유의해야 할 금액이 4조 2천억 원이고 부실 우려가 있는 금액이 9조 3천억으로 토지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다행인 것은 토지 관련은 우리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PF에 대한 대출 대부분을 상호저축은행에서 약 11조 원에 가까운 대출을 해줬고, 문제가 되면은 그 금융기관들부터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왜 제목에 서민들의 삶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건설사들은 부도가 나고 있어요. 영끌 쪽들도 경매로 인해서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율을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즉,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집을 계속 사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잘 사는 사람들은 대출 받아서 좀 더 잘 사는 거고요. 우리처럼 힘드신 분들은 대출을 못 받거나 또는 낮은 가격에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대표적인 예로 제가 영국하고 일본을 좀 가지고 왔는데, 영국에 네로보트라는 게 있어요. 런던에 직장을 다니는 젊은 층들이 높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보다 저렴한 보트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배를 집처럼 이용을 하는 거고, 런던에서는 노숙자보다 빈집이 더 많다고 하죠. 결국에는 집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집값을 내리지도 월세를 내리지도 않고 높은 가격에 빈집으로 둬버리는 거고요. 젊은 층들은 런던에서 일은 하지만은 높은 월세 때문에 집에 살지 못하고 보트에서 살고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도쿄 등이라든지 대도시로 가잖아요. 하지만 높은 주거비로 인해서 한 평짜리 원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이 불과 몇 년 전에 TV에서 반영되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서울과 수도권의 원룸은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는, 그렇게 살고 있죠. 앞으로 이런 양극화는 계속적으로 심각해질 거라고 봅니다. 미분양 물량을 보면은 잠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를 하고 있고, 초기 분양률은 최근에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 사람들이 집을 못 사는 거죠. 돈이 없을 뿐더러 대출도 안 나오고, 대출이 나와도 금리가 높다 보니까 집을 쉽게 구매하지 못하는 거고요. 현금 부자들은 지금 같은 시기에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괜찮은 거 골라가지고 잡고 있다가 추후에 가격이 오르면은 되팔 수 있는 그런 기회죠. 서민들은 계속적으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를 보면요, 10년 전에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LTI,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저소득층은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주택을 구매하다 보니까 소득 대비해서 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2016년 이후에 갈수록 저소득층의 LTI가 증가하면서 360%를 넘었습니다. 중소득층도 증가를 했지만은 여전히 200%대이고요. 고소득층은 증가율이 가장 낮죠. 결국 리스크 대비 가장 취약한 곳이 소득에 비해서 대출을 많이 느낀 저소득층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현재 시장에서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고요.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은 그나마 위험이 약한 편입니다. 반대로 중소기업이나 소형 건설사, 저소득층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부동산이 장기 침체로 이어지게 되면은 다치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 같은 서민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산가들은 다음번 부동산 붕괴로 인해서 좋은 매물을 저렴한 가격에 주워 담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들은 더더욱 부자가 되면서 양극화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정치적 혼란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늘 그랬듯이 현명하게 잘 이겨내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들 잘 준비하셔가지고 어려움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